완벽했던 대기업 임원 아버지의 가면?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50대 베테랑 검사 아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0년 전 온 동네를 발칵 뒤집었던 어머니의 외도 소문? 그것이 사실은 아버지가 꾸민 끔찍한 조작극이었다면? 한 아들이 덮어두었던 가족의 비극을 파헤치며 마주한 충격적인 반전. 잃어버린 세월 끝에 다시 만난 엄마와 아들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준입니다. 쉰을 간 넘긴 나이에 형사부 부장검사라는 꽤 높은 자리에 있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9살 어린아이의 불안감이 숨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수놓인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죠. 오늘 감히 제 오랜 이야기를 꺼내어보려 합니다. 검사라는 냉철한 직업 뒤에 감춰진 한 사람의 아픔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듣는 분들에게 작은 공감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겉으로는 화목했지만 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 박형식은 당대 손꼽히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성공 가도를 달렸고, 어머니 윤선영은 빼어난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어머니는 당대 유행하던 파리풍의 의상을 직접 디자인해 입으셨고, 그 모습은 동네 아주머니들의 부러움과 시샘을 동시에 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고, 어머니는 제가 잠들기 전까지 동화책을 읽어주시거나 예쁜 그림책을 보여주시며 정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저에게는 한없이 다정했죠.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던 가정도 사실은 아슬아슬한 유리성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거의 매일같이 싸우셨고, 특히 아버지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집안은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흘렀지만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죠. 박 이사님, 이 밤중에 또 그 지독한 술 냄새를 풍기시나요? 제발 집에서는 좀 멀쩡한 정신으로 계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지친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 지긋지긋한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지. 내가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당신이야 그저 우아하게 그림이나 그리면 그만이지만. 아버지의 방어적인 대답은 언제나 차갑게 박혔습니다. 그들의 언쟁 속에서 이혼, 바람, 남자, 술 같은 단어들이 오갈 때마다 어린 제 심장은 불안감에 사정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특히 바람이라는 단어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때면 어머니를 향한 날카로운 의심이 느껴져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깨어 화장실로 향하던 저는 거실에서 격앙된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어딜 싸돌아다니다 온 거야? 말해봐. 이 옷에서 나는 싸구려 남자 향수 냄새는 또 뭔데? 날 갖고 노는 거야 지금? 내가 우습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좀 작작하세요. 회사 회식이었다고 몇 번을 말해요. 당신의 그 병적인 의심 때문에 내가 숨도 못 쉬겠어. 어머니의 목소리 역시 격앙되어 있었지만 끝에는 울음 섞인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문틈으로 엿본 거실에는 서로를 노려보는 부모님의 험악한 분위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 손을 뿌리치려 애썼습니다. 어린 저는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코끝에 스치는 희미한 남자 향수 냄새는 어린 제 머릿속에 바람이라는 단어와 섬뜩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바람에 대한 의심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 속에는 깊은 불안과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머니가 바쁘실 때면 저희 집에는 자주 고모할머니, 최정순이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고모할머니는 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지만 어머니에 대한 말씀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린 민준이. 네 어미는 생긴 것만 번지르르 했지. 여자가 집안을 살뜰히 돌보지 않고 밤낮 없이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니. 쯧쯧. 그러니 네 아비 속이 얼마나 썩겠니. 안쓰러워 죽겠다. 고모할머니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확신은 제 어린 마음에 차가운 불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는 고모 할머니의 말씀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늘 가마솥에 고리차를 끓여주셨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찐빵을 내어주셨지만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은 돌변했죠. 아파트 단지 아주머니들 역시 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빨래를 널거나 김장을 하는 풍경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렇게 예쁜 여자는 남정네들이 가만 안 두는 법이지. 벌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던데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 웬 남자랑 쑥덕거리는 걸 말이야. 왁자지껄한 그들의 목소리는 어린 제 귀에도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그 말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어른들의 수근거림은 저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알던 어머니가 서서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어머니에 대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날카로운 의심과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 어린 강민주는 점차 어머니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는 시리고 아픈 돌덩이가 박힌 듯 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서재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아버지는 현관문을 쾅 닫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충격으로 제 어깨까지 움찔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술냄새와 함께 섬뜩한 분노의 기운이 풍겼습니다. 윤선영, 오늘 날에 누구랑 붙어먹었어? 내 눈 똑바로 보고 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격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러세요? 회사 사람들하고 점심 식사했다고.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흥분하세요? 어머니의 차분한 대답에 아버지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거짓말은 그만! 내 회사 경비가 당신이 웬 젊은 놈이랑 호텔 커피숍에서 낄낄거리는 걸 봤다고 보고했어. 이젠 하다하다 회사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내 뒤통수를 쳐? 이 기만자! 어린 저는 소파 뒤로 숨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는 어린 저에게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발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잡지 편집장님과 업무상 미팅이었다고요. 제발 그 병적인 의심 좀 버려요. 더는 못 살겠어. 어머니 역시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테이블을 손으로 쓸어 엎었고 그 충격으로 꽃병이 깨지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귓가를 찢는 듯 했습니다. 밥알이 벽에 박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겠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네 짐 싸!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는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에 옷가지들을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죽인 채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짐을 들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잠시, 아주 잠시만 네 곁을 비워야 할 것 같구나. 아빠 말씀 잘 듣고 꼭 건강해야 해.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밝게 말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는.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제 삶의 일부가 영원히 닫혀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밥상에는 온기가 사라졌고 아버지의 눈빛은 갈수록 음산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전보다 더 술에 의존하는 듯 보였고 술에 취하면 어머니를 찾으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후 최정순 고모 할머니가 큰 가방을 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민준이
이제부터 할머니가 너랑 같이 지낼 거다. 네 아비는 회사 일로 바쁘니 할머니가 네 엄마처럼 보살펴줄게. 고모 할머니는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편에 서서 어머니를 원망하는 듯 했습니다. 네 어미는 제 꾀에 넘어가 며칠 있다가 후회하고 돌아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고모 할머니의 말은 저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혼란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곧 돌아오실까요? 고모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생활은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저를 잘 챙겨주셨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고모 할머니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민준아, 똑똑히 들어라. 네 어미는 더 이상 네 어미가 아니야.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천륜을 저버린 여자일 뿐이다. 그럼 못된 것을 어미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고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깊은 증오심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에 대해 더욱 심한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저는 고모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사이에서 갈등해야 했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나를 버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후 더욱 일에 매달리는 듯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자주 출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지친 모습에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저, 그리고 고모 할머니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도 몇 번 저희 집 근처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네 어귀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기도 했고 밤에는 희미하게 전화벨이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그런 전화가 오면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리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지만 고모 할머니의 날카로운 시선과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2년 후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제 생일날 학교 앞에서 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야위였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 그리고 손에 들린 작은 상자. 어머니를 보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의 재회였지만 기쁨보다는 어색함과 얼어붙은 원망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불신과 냉기가 제 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아 하고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이렇게 훌쩍 커버렸구나. 엄마는 너를 매일매일 그리워했단다. 어머니의 그 애틋한 목소리에 달려가 안기고 싶은 본능이 치솟았지만 동시에 얼어붙은 원망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차가운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주제에 제 앞에 나타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장 가세요. 안 볼 겁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고 들고 있던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빛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에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고모 할머니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것, 네가 감히 어디라고 역을 나타나. 당장 내 손자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고모 할머니는 험악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밀치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고모 할머니를 따라 학교를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저는 차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박힌 원망의 뒤수가 어머니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저는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고 홀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모습은 제 기억 속에서 더욱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매년 제 생일이 되면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작은 선물이 배달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이 어머니가 보낸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굳이 확인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그 선물을 볼 때마다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고 집안에는 늘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바쁘셨고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술주정이 섞인 푸념을이 늘어놓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병적인 편집증과 함께 깊은 불신이 깔려있는 듯했습니다. 어린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불편했고 점점 더 집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공부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며 집을 떠나 있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불안정한 감정, 어머니의 부재, 그리고 고모 할머니의 냉담함 속에서 저는 늘 혼자인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듯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와 독단적인 결정에 점점 더 반감을 느끼게 되었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제적인 지원 없이는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저는 겉으로 드러내놓고 반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겉과 속이 다른 가면을 쓴 채 불안한 10대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불안한 가정 환경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둘 수 있었던 것은 공부였습니다. 책 속에 파묻혀 있으면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고 성적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특히 사회 과목에 흥미를 느꼈고 법과 정의에 대한 책들을 탐독하며 검사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서는 검사의 모습은 어린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도 커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정의로운 검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꿈을 꾸면서 힘든 현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저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학생이라는 주변의 격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와 고모 할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하셨고 저는 그 기쁨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저는 학업에 열중하며 검사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대학에 입학 후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가끔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대부분은 제 학업 성적이나 생활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는 재혼하셨습니다. 새어머니 이혜정은 아버지보다 10살 정도 어린 차분하고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새어머니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맛있는 음식도 자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새어머니의 친절함 뒤에는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감춰져 있는 듯했고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압적인 말투와 새어머니의 불안한 목소리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르게 어머니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질투와 의심,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새어머니에게서도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다정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그 불안감을 외면하며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가 된 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제가 어릴 적 꿈꿨던 정의로운 검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이었는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저는 피해 학생 어머니의 절박한 심정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이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그 아픔이 제 심장을 옥죄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 학생과 어머니,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꼼꼼히 확인하고 학교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했고 오히려 피해 학생과 어머니를 험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보한 증거와 피해 학생 어머니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 학생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증언대에선 피해 학생 어머니 박지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자식이 고통받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미니까요. 그게 전부입니다. 박지영 씨의 마지막 한마디는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구나. 그 말이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박지영 씨에게서 제 어머니의 모습과 희생을 보았습니다. 박지영 씨 사건을 마무리한 후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혹시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닐까? 문득 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외면했던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간절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냈기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영수 수사관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 수사관,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 개인적인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검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오랜 시간 소식이 끊겼던 어머니를 찾고 싶네. 혹시 김 수사관의 능력이라면 가능할까 해서. 수학이 넘어 김 수사관의 당황한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을 찾으신다니 알겠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지요? 이름은 윤선영, 연세는 70대 초반이실 거야. 내가 9살 때 집을 떠나셨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이라는 예상 밖의 소식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 끝에 맴도는 망설임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능력 있는 디자이너였던 어머니가 왜 이런 곳에서 홀로 지내고 계신 걸까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벌써부터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지만 20년 동안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어머니의 주소를 받아들고 곧장 관악구를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일찍 마치고 김 수사관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관악구의 좁고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번지수를 확인했습니다. 점점 집들이 낡아지고 좁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칠이 벗겨진 벽과 녹슨 대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오래전에 지어진 것 같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위태로워 보이는 녹슨 철제 계단, 그리고 좁은 통로. 어머니가 정말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신 걸까요? 계단을 찾아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훅 하고 습하고 퀴퀴한 공기가 느껴졌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니 이 열악한 공간에서도 누군가의 정성과 삶에 대한 애착이 느껴져 가슴 한켠이 아려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어머니를 뵙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출근하셨나? 하는 생각에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잠시 나가셨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옆집 문이 스르륵 열리며 오미숙 여사,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밤에 누굴 찾아오셨소? 여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곳에 윤선영이라는 분이 사시는지요? 제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제 말에 여성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니, 정말 선영의 아들이었구만. 어쩜 이렇게 똑 닮았을까?
선영이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빛바랜 사진 속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었구만. 그 말에 제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니셨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저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셨던 건가요?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에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집에 계신지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이는 지금 여기 없어. 지난주에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내가 심장이 철렁해서 119를 불렀어. 평소에도 워낙 몸이 약해서 늘 불안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니. 갑자기 죄책감과 걱정으로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부장검사가 되어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이런 반지하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셨다니. 어느 병원으로 모셨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나 제일 종합병원이었던 것 같아. 오미숙 여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돌아오면 아드님이 찾아왔다고 꼭 전해줄게. 분명히 정말 기뻐할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오미숙 여사에게 인사를 하고 저는 즉시 제1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제 사진을 항상 가지고 계셨다는 것,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프신 상태라는 것.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안내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지난주에 입원하신 윤선영 환자분을 뵙고 싶습니다. 데스크의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윤선영님은 현재 7층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 중이십니다.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시고. 정신건강의학과라고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어머니가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계시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보호자이신가요? 제가 아들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면회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참하셨나요? 그 말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한 지 오래됐고 이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 저는 검사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잠시 면담이 필요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호사는 잠시 어딘가 통화를 하는 듯했고 곧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다만 환자분께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시니 자극적인 대화는 삼가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과 병동에 계신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7층에 도착해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병동은 조용했고 흰색 벽과 바닥이 차분한 동시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선영 환자분 면회 왔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확인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현재 진정제 투여로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너무 큰 소리를 내거나 자극적인 행동은 삼가주십시오. 제가 병실로 안내하겠습니다.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어머니를 뵙는 건데 어머니는 정신병동에 있고 대체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이곳이 치료실입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개의 병상이 있는 병실이었는데 가장 안쪽 창가 쪽 병상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분이 정말 제 어머니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 속 어머니는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디자이너의 모습이었는데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은 너무 야위고 창백한 모습이셨거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차마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제 불효가 어머니의 세월을 갉아먹은 듯 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늙으셨지만 틀림없이 제 어머니였습니다. 같은 콧날, 같은 입술 모양, 분명 제가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냥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 마르고 거칠었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손에서 어머니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전해져 목을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처음에는 천장을 바라보시다가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이 그 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아니지. 정말 내 아들 민준이가 온 거니? 어머니는 몸을 일으키려 하셨지만 너무 약해 보여서 제가 재빨리 말렸습니다. 네, 어머니, 민준이 맞아요. 일어나지 마세요. 제가 왔으니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마치 제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내 아들.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 어머니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이곳저곳 계속 만지셨습니다. 그 손길이 닿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항상 그랬듯 따뜻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과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서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슬픔,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었죠. 천천히 고개를 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었어, 민준아. 아무것도. 네가 아는 건 진실이 아니었어. 그 한마디가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럼 왜 저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왜 저를 두고 가셨냐고요?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마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듯 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시선을 두신 채 한참을 그렇게 계셨습니다. 어머니, 알고 싶어요. 진실이 어떤 것이든지 듣고 싶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손만 꼭 잡고 계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머니가 바람펴서 집을 나갔다고 손가락질했어요.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 갔다고 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병든 몸으로 계신 거예요? 제발 숨겨진 진실을 말해주세요. 어머니의 눈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어떤 이야기든 다 들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웠어. 너무나 무서웠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무서웠다고요? 뭐가요? 내 아버지.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길래? 어머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한 불안 발작이 시작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지금 말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해도 돼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결심한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온 비밀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박형식은 내가 알던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어.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지. 내가 어디 갔다 오면 꼬치꼬치 캐묻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 우리 아기,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낳았는데 네 아버지는 의심했어. 정말 자기 아이 맞냐고.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의처증이 있었다는 건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도 참았어. 너 때문에. 우리 민준이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서.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내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폭력이라고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밀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 내가 바람 피운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어디 갔다 오면 남자 만났냐고, 옷에서 다른 남자 냄새가 난다고.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셨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리셨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최정순 고모 할머니까지 내 아버지 편을 들었어. 선영이는 원래 바람기가 있어 보였어라며 내가 집안 물건을 팔아서 다른 남자 만나러 간다고 오해하고. 저는 고모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진실이 완전히 뒤집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쳤어.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후에도 내 아버지는 계속 나를 찾아냈어. 그리곤 협박하고 때리고. 어머니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감쌌습니다. 마치 그때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이. 그리고 너를 이용했어. 저요? 민준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 너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들 버리고 떠날 거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민준이가 고생할 거라고. 그래서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돈까지 요구했더니.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어. 요즘엔 악몽도 자주 꾸고 가끔은 내 아버지가 나타나는 환각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20년 동안 어머니를 오해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안심하셔도 돼요. 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내 아버지는 위험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까봐. 엄마는 그게 너무 두려워. 괜찮아요, 어머니. 저 검사가 됐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께 이런 짓을 한 아버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검사가 됐구나.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운 듯 보였지만 곧 걱정이 밀려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내 아버지는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제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빨리 건강해지셔야 해요. 제가 어머니 끝까지 책임질게요. 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희망이 섞인 눈물 같았습니다.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나 너무 무서워. 어머니, 약속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 어머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병실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그리고 어머니를 학대하고 속인 아버지에게 법의 심판을 내려야겠다고. 어머니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제 마음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검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어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였습니다. 어머니와의 만남 후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 윤선영의 은행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지난 10년간의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아버지 박형식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도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돈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어머니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을까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버지의 통화 내역도 조사해봤습니다. 지난 5년간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니 특정 번호로 정기적인 전화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번호는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주로 매달 말일, 아마도 송금을 독촉하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병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20년 동안의 의료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골절, 타박상, 염좌, 모두 가정폭력의 전형적인 상해 패턴이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공포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며 점차 아버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계속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의처증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퇴원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었지만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어머니와 함께 지낼 집을 알아봐 두었습니다. 퇴원 당일 저는 병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고 퇴원 수속을 밟으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지 못한 채 어머니의 병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급히 어머니 병실로 향했지만 아버지가 먼저 들어간 뒤였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펴보니 아버지는 어머니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윤선영, 네가 감히 날 피해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어딜 숨어도 내 손바닥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병적인 소유욕과 지배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왜 아직도 안 보낸 거야? 네가 보낸 돈으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어머니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병원비로 다 써버렸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짓말은 돈 한 푼 없으면서 이런 비싼 병원에 어떻게 입원했어? 누가 도와주는 거야? 또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께 손대지 마십시오, 아버지. 민준아, 네가 여긴 어떤 일이야?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저와 함께 가실 겁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저 여자는 널 버리고 도망간 어미야. 내가 왜 저런 걸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과 병적인 집착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더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저 여자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든 다 거짓말이야. 자식을 버린 어미의 말을 네가 믿는단 말이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매달 강요했던 금전 요구, 지속적인 협박, 그리고 어머니께 가했던 폭력의 흔적까지. 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 보였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의 20년간의 병원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절, 타박성, 모두 아버지가 남긴 상처들이죠.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네가 감히 친아비인 나를 심판하려 드는 것이냐? 네가 날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거야? 아버지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겁에 질려 침개 모서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내 소유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 감히 내 일에 끼어들지 마. 아버지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자백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추악한 자백, 법정에서 그대로 울려 퍼지게 할 겁니다. 저는 싸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시죠.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버지는 저희를 막으려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이상 어머니께 접근하시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십시오. 아버지의 눈에 분노와 불신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건히 서 있자 결국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를 무사히 퇴원시켜 미리 준비해둔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새 집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아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다음 날 검찰청으로 출근해 아버지에 대한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협박, 경제적 착취 등의 혐의였습니다. 그때 제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새어머니 이혜정이었습니다. 민준아, 검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다. 새어머니는 헬쑥해진 얼굴로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새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에 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왔어. 평소보다 더 화가 나 있더라. 내가 네 어머니를 만났다고. 새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 선영 씨, 윤선영의 외도는 네 아버지 박형식 씨가 조작한 일이었어. 그걸 내 입으로 말하게 될 줄이야.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충격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맹렬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조작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새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에 몰랐어. 그저 남편의 질투가 병적이라고만 생각했지. 하지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 남편이 특정 사람과 은밀하게 통화하며 그 여자 옷에 향수 좀 더 뿌려놔 라고 지시하는 걸 들었고, 선영 씨 옷에 몰래 남자 향수를 뿌려두는 것도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녀는 소매를 걷어 팔에 있는 멍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선한 멍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옛날 일들을 털어놓더구나. 선영 씨에게 했던 짓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폭력과 협박이 선영 씨도 똑같이 겪었던 일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 심지어 그날 카페에서 선영 씨를 만났다는 회사 동료라는 사람도 남편이 돈을 주고 심어놓은 사람이었다고. 왜 이제서야 저에게 오신 겁니까? 존경했던 아버지의 가면이 찢어지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어. 너무나 무서워서 내 목숨까지 위협받는 것 같았어. 새어머님은 녹음기 외에도 병원 진단서와 사진들을 꺼내셨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폭력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도움이 될까? 네, 새어머니, 이것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어머니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할 겁니다. 새어머니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아버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어머니와 새어머니를 위한 접근 금지 명령도 동시에 신청할 겁니다. 앞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든 주저 말고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며칠 후 모든 증거를 정리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은행 내역, 병원 기록, 통화 내역, 새어머니의 녹음과 증언,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어머니의 외도가 아버지의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녹음 파일. 이 모든 것이 가정폭력,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형사들이 아버지를 체포하러 갔습니다. 저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이기에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세월의 허망함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20년 넘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 그 모습은 사실 가면이었던 거죠.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저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체포됐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진실도 알게 됐어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20년 동안 어머니가 홀로 겪으셨을 지옥 같은 시간을 상상하니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안도감, 슬픔, 그리고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니? 네, 어머니, 이제 진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판은 예상대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과 어머니, 새어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 앞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의 몰락 소식은 최정순 고모 할머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며칠 후 고모 할머니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강민준! 네가 감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네 아비를 어떻게 감옥에 쳐넣을 수가 있어? 고모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고모 할머니, 흥분하지 마시고 우선 이쪽에 앉으시죠. 앉을 새도 없어. 당장 내 아들을 풀어내.
내가 어떻게 친부에게 이런 천륜을 거스를 수 있단 말이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모 할머니에게 이 모든 일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알았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아들인 아버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향한 비난에 일말의 거리낌도 없으셨고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으셨으니까요. 고모 할머니,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저지른 만행들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폭력, 협박, 그리고 어머니의 삶을 짓밟은 경제적 착취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아들은 절대 그럴 리 없어. 그 간악한 여자가 너를 속여 넘긴 거야. 내 아들을 모함하는 거라고. 고모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모 할머니, 제가 모든 증거를 직접 확인했어요. 은행 기록, 병원 진료 기록, 통화 내역, 녹음 파일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의 외도는 사실 아버지의 치밀한 조작이었다는 아버지의 자백 녹음 파일입니다. 고모 할머니는 한동안 파일을 뒤적이셨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상해 사진과 외도 조작에 대한 아버지의 자백 녹음을 들으시고는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내 아들이 이럴 리 없어. 고모 할머니, 새어머니, 이혜정 씨도 아버지께 똑같은 폭력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 말에 고모 할머니는 말문이 막히신 듯 했습니다. 새어머니 이혜정은 고모 할머니가 아끼시던 분이었거든요. 혜정이가 설마 혜정이까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냐? 네, 새어머니께서 직접 진술하셨고 증거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파일을 보면서 점점 표정이 흐려지셨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내가 선영이한테. 고모 할머니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비수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뒤늦게 밀려오는 참담함에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고모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사무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고모 할머니는 아버지의 큰 집에서 홀로 지내게 되셨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아버지의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으로도 망신을 당하셨고 이전처럼 자신 있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된 고모 할머니가 안타까워서 저는 종종 고모 할머니께 찾아가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새어머니 이혜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서점을 열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새어머니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윤선영과도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점을 운영하며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와 새어머니는 따뜻한 연대감 속에서 서로를 보듬는 치유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시간들이 지난 20년간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잃어버렸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따뜻한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비로소 완전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어머니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고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으며 삶의 온기를 느끼셨습니다. 봄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토마토, 상추, 허브 등을 심고 매일 정성껏 돌보셨습니다. 식물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렇게 하루하루 자라는 걸 보는 게 기쁘더라. 어머니는 그 작은 정원을 통해 새로운 취미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일이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듯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쌓여갔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가는 시간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사건을 맡을 때면 어머니는 항상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정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왔구나.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다 고개를 돌려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 내 아들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없겠니?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시간의 아픔과 오해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할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매일이 제게는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잃어버렸던 20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어머니와 저는 매일 조금씩 더 행복한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